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진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시장 좌판의 소금기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거친 상인들의 목소리와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벽에 눈을 떠 별을 보며 장사 준비를 하고 달이 뜰 때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아들 민호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든든했죠.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양미란.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 어찌나 곱고 예쁘던지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복덩이는 제 삶을 통째로 흔들러 온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67번째 생일이에요. 아침부터 며느리인 미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 예약해뒀으니까 6시까지 강남에 있는 라비앙퓨주로 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상냥하게 들릴 법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가시가 숨어 있었죠. 오세요가 아니라 오라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끓여주는 미역국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한데 며느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기준과 격식에 저를 맞추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죠. 오후가 되어 외출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미란이가 들이닥치듯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호는 퇴근하고 바로 식당으로 온다고 했으니 저를 데리러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아직 준비 안 하시고 뭐 하세요? 옷은 또 그게 뭐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위아래를 훑어보는 눈길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마치 칼날로 살을 베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아껴뒀던 가장 좋은 외출복이었는데 말이죠. 다 됐다. 이제 나가면 돼.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미란이는 코웃음을 치며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낡은 밥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건 진짜 좀 버리시면 안 돼요? 요즘 누가 저런 누런 밥솥을 써요? 볼 때마다 집안격이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라니까요. 그 밥솥은 민호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날 선물로 제 어깨를 주물러 들여 받은 용돈을 모아 사준 첫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최신형 밥솥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죠.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을 텐데도 미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파는 또 어떻고요? 가죽은 다 갈라져서 실밥이 터져 나오는데 저런 데 앉으면 병이라도 옮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본 거 좋은 거 있던데 그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 그냥 제가 사서 보내드릴 테니 저건 당장 내다 버리세요. 미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 소파는 민호 아빠와 제가 결혼할 때 혼수로 해 온 저희 부부의 역사가 담긴 물건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저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온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며느리는 그저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낡은 고물 덩어리로만 취급하는 것이었죠. 됐다. 아직 쓸만해. 니들 돈 아껴서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제가 애써 감정을 누르고 말했지만 미란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휴, 어머니 고집은 정말. 그러니까 아들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민호 씨가 어머니 이런 환경에서 사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다 자기 탓인 것 같고 죄책감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공격하는 교묘한 화술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였어요. 미란이가 제 어깨에 걸쳐진 낡은 가디건을 보더니 질색하는 표정으로 손을 뻗어 그걸 벗겨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걸 입고 강남 레스토랑에 가시겠다고요? 거기 오는 사람들 눈은 생각 안 하세요?
저랑 민호 씨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곤 자신이 들고 온 커다란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화려한 무늬의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자, 이거 두르세요. 이거 하나만 둘러도 시장 아줌마처럼은 안 보이겠죠. 사람들이 어머니를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 아줌마. 맞아요.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시장 아줌마입니다. 그 거친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들이 있고 며느리인 너가 있는 것인데. 미란이는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싸우는 대신 조용히 그 스카프를 받아 목에 둘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이 결혼, 처음부터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란이의 번쩍이는 외제차 조수석에 앉아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란이는 보란듯이 최신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목에 두른 스카프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뱀이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불쾌하고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라비앙 퓨즈라는 레스토랑은 입구부터가 번쩍번쩍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와볼 일 없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더니 예약자 명단에 양미란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미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달 전에 VVIP 코스로 분명히 예약했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일 이따위로 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가 더 낯이 뜨거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예약 날짜를 착각한 미란이의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아,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미란이는 길길이 날뛰며 주차장으로 돌아갔고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란이는 핸들을 내려치며 온갖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 생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할 일이 없잖아. 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생일 챙기겠다며 자기가 실수해놓고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집에 가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자.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미란이는 질색을 하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냥 가요? 아, 몰라.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해봐요. 그냥 대충 먹고 들어가게. 그 대충이라는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가자. 거기 내가 수십 년 다닌 분식집이 있는데 떡볶이가 아주 기가 막혀. 제 말에 미란이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시장 분식집이요? 어머니는 어쩜 취향도 그렇게 서민적이세요? 이 옷 입고 이 차 타고 지금 시장 바닥에 가서 떡볶이를 먹자고요? 하지만 이미 다른 곳을 알아볼 기력도 없었는지 미란이는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려 제가 말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익숙한 소음과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하지만 미란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기 바빴죠. 제가 수십 년간 다닌 분식집은 시장 안쪽 허름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최 여사는 저와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나 다름없었죠. 언니 나왔어.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외치자 떡볶이 판 앞에서 연신 주걱을 젓고 있던 최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진순이 왔어? 생일이라더니 얼굴이 더 폈네. 최 여사의 인사에 제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들 내외가 밥 사준다고 해서. 인사해, 내 며느리 양미란이야. 제가 뒤에 서 있던 미란이를 소개하자 최 여사는 아이고 며느님이 이렇게 인형같이 예쁘네. 둘이 앉아 있어.
언니가 맛있는 걸로 푸짐하게 차려줄게. 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대답도 없이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의자를 휴지로 닦아내고 마지못해 앉았어요. 최 여사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푸짐하게 담아 저희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한 접시 더 퍼서 다른 손님에게 주려던 순간이었어요. 최 여사의 시선이 제 앞에 앉은 미란이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봤더라?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 눈빛이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차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떡볶이를 푸던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주걱을 든 채로 굳어버린 최 여사는 온 가게 안이 울릴 정도로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냐? 다이아몬드 양미란.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생소한 단어와 함께 터져나온 그 질문에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제 앞에 앉아있던 미란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마치 흰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동공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란이가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떡볶이 주걱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미란이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나 몰라. 8년 전 우리 언니한테 대박 난다며 접근했던 너. 엘리펀트 뷰티의 최고 등급 다이아몬드 양미란. 네가 어떻게 내 눈앞에 나타나? 정신 나갔어요? 이거 사람 잘못 봤어요. 미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이상한 여자랑 상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곤 돈을 계산할 생각도 없이 저를 끌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들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뒤따랐고 가게 안에는 최 여사의 분노에 찬 외침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죠. 양미란, 거기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데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정신없이 차에 올라탄 미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만 부여잡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최 여사 앞에서 얼어붙었던 며느리의 눈. 그 눈에서 스쳐 지나갔던 것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범죄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와 섬뜩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제 며느리 양미란에게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와 제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미란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한참 만에 입을 연 것은 민호였습니다. 저기 미란아. 아까 그 아주머니 누구야? 당신 아는 사람이야? 그 말에 미란이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내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 예전에 내가 잠깐 다녔던 화장품 회사 동료였어. 그런데 내가 실적이 좋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때부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살게 굴던 스토커 같은 여자야. 며느리의 서러운 울음과 충격적인 고백에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걱정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뭐? 스토커라고? 저런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나? 당신 그동안 저런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 오히려 미란이를 위로하기 바빴어요. 괜찮아.
내가 다 잊고 싶어서 당신한테는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오늘 하필 어머니 생신에 저런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나 정말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 미란이는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제가 모든 원흉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만약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미란이의 반응은 저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펄펄 뛰었겠죠. 하지만 미란이는 도망쳤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 자리를 허둥지둥 벗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은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름과 사람들을 등쳐먹는다는 최 여사의 말. 그리고 며느리의 공포에 질린 얼굴. 이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생일상을 망쳤다는 미안함도 없는지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오랜만에 시장 친구들 만나서 회포나 좀 풀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당연히 최 여사의 분식집이었어요.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최 여사는 어제와는 달리 헬쑥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진순아, 어서 와.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네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그만. 최 여사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그녀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언니, 어제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내 며느리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다이아몬드는 또 뭐고? 제 질문에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당시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불법 다단계 회사 엘리펀트 뷰티에 대한 이야기였죠. 화장품을 미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결국에는 회사를 폐쇄하고 잠적해버린 악질적인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그 엘리펀트 뷰티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사람이 바로 네 며느리 양미란이었어. 거기서는 직급을 보석 이름으로 불렀는데 양미란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다이아몬드였지. 젊고 예쁜 얼굴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희망을 속삭였어. 이거만 사면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우리 친언니가 바로 그 양미란한테 당했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애들 둘 데리고 막막하게 살던 우리 언니한테 접근한 거야. 언니의 절박함을 그 여자는 교묘하게 파고들었어. 결국 우리 언니 집 담보로 대출받고 사방에 돈을 빌려서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 그거만 팔면 빚도 갚고 애들 대학도 보낼 수 있다는 양미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지. 최 여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물건은 팔리지도 않았고 빚독촉은 시작됐지. 양미란은 나 몰라라 연락을 끊어버렸고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결국 우리 언니는 빚더미에 앉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어.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워서 지금까지도 약을 달고 살아. 한 가정이,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고. 최 여사의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복덩이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사람의 희망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악마였다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제 삶을 통째로 부정하려 들었던 며느리의 오만한 태도가
어쩌면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조종하던 그 다이아몬드 시절의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는 최 여사의 거친 손을 힘주어 잡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이 속아서 악마와 한평생을 살게 둘 수는 없어. 그리고 언니네 언니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는 생기게 둘 수도 없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악마의 껍데기를 반드시 벗겨낼 거야. 제 눈빛을 본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최 여사, 두 여자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와의 동맹이 시작된 후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양미란의 과거를 증명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죠. 말뿐인 증언은 힘이 없으니까요. 최 여사는 곧바로 자신의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다음 날 약속을 잡아 세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최 여사의 언니는 동생보다도 훨씬 더 늙고 헬쑥한 모습이었어요. 양미란이라는 이름 석자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치며 지난 8년간의 고통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사람 간까지 빼먹는 흡혈귀예요. 최 여사의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8년 전 작성했던 엘리펀트 뷰티의 사업자 계약서와 물품 구매 내역서 등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지만 판매 책임자란에 적힌 양미란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사인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물증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녀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조작하더니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양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고 언니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이 다이아몬드 양미란이 언니 인생 활짝 펴게 해드릴 테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홀리는 듯한 교묘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양미란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은 짧았지만 양미란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뭐든 찾아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 여사의 아들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움을 청했어요. 아주머니, 엘리펀트 뷰티요? 그거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던 유명한 사기 사건이잖아요. 최 여사의 아들은 제 부탁에 흔쾌히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양미란이라는 이름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는지 사건 관련 기사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혹은 새로운 사기를 준비하기 위해 흔적을 지운 것이겠죠.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최 여사의 아들이 작은 온라인 카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엘리펀트 뷰티 피해자들의 모임. 8년 전에 만들어진 후 활동이 멈춘 마치 유령 카페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당시 피해자들이 남긴 절절한 사연과 분노에 찬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제발 다이아몬드 양미란을 잡아주세요. 피해자들의 글 속에서 양미란은 탐욕과 거짓말로 가득 찬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아들에게 부탁해 카페에 남아있는 글들을 모두 출력하고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따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양미란의 죄를 밝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바깥으로 돌며 양미란의 과거를 파헤치고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 미란이가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녀의 눈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세요? 싸돌아다닌다는 상스러운 표현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친구들이요? 어머니 친구들이 무슨 비밀 결사단이라도 되나 봐요? 매일 만나서 작당 모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미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분식집 최 여사를 다시 만났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어쩌면 사람을 붙여 저를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머니, 제가 충고 하나 할까요? 미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늙으면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바깥을 기웃거리면서 물 흐리지 마시고요. 그러다 큰 코 다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죠.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는, 더 이상 나대지 말라는 섬뜩한 으름장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양미란이 제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란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나 잘하렴. 제 대답에 미란이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팽팽하고 살벌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졌어요. 며느리 미란이는 제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듯 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 제가 받는 모든 전화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저 역시 그런 미란이의 의도를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호는 달랐어요. 제 아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착했고 그 착한 마음은 교활한 아내의 손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주말 저녁에 터졌어요. 저는 며칠간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제 방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제 앞에 마주 앉은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냐?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요즘 계속 시장에 있는 그 분식집 다니세요? 미란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 집 아주머니랑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서 자기 흉을 보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양미란이 그새 아들에게 또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민호야, 그건 오해야. 엄마는. 제가 해명을 하려던 순간 민호는 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요? 미란이가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시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어머니가 옛날 스토커랑 한패가 돼서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교활한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연기를 해댔을지 눈에 선했죠. 민호야, 네 아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엄마 말 믿어라. 그 여자는
그만하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질투 때문에 제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고요. 미란이가 젊고 예쁘고 능력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안 잊고 오셨어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과거를 만들어내서 흠집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대신 아내를 보호하려는 남편의 적이만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이미 양미란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단단히 걸려들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거라.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치고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제 체념 섞인 태도에 아들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미란이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미란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제 방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낸 것처럼 아리고 쓰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오기가 제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죠. 그래, 양미란. 내 아들까지 저렇게 망가뜨려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이제 내 아들도 내 편이 아니게 됐어. 제 목소리를 들은 최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지.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어. 언니, 내일 아침 일찍 언니네 언니 집에서 다시 만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려줘. 이제는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저 악마를 잡을 덫을 놓아야 할 시간이야.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저를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투지를 깨운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름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제가 이겨야 한다고요. 아들 민호와의 대립 이후 저는 집에서는 철저하게 입을 닫았습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며느리 미란이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조용히 웅크린 맹수가 사냥 직전에 가장 고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집 밖에서 최 여사와 함께 비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8년 전의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었어요. 최 여사의 아들 덕분에 알아낸 엘리펀트 뷰티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활동이 멈춘 유령 카페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모일지는 미지수였죠. 저희는 고민 끝에 좀 더 절박하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의 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 카페에 남아있는 회원들의 아이디를 통해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8년 전 엘리펀트 뷰티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인생을 저당 잡혔던 분들께 감히 글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 그 악마가 이름을 바꾸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딱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쪽지를 보낸 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포기해야 하나 싶던 순간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자신을 수진이라고 밝힌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최 여사와 함께 약속 장소인 허름한 찻집으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수진 씨는 2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치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8년 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며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등록금 500만 원. 바로 그 돈을 양미란에게 사기당한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게 언니라고 부르라며 다가왔어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시대라고 이 돈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 여자의 화려한 모습과 달콤한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죠. 수진 씨는 결국 등록금을 모두 날렸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쓰러지셨으며 그녀 자신은 대학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미래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니.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수진 씨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복수를 향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시작으로 거짓말처럼 연락이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을 전부 투자했다 이혼까지 당한 40대 주부, 아들의 결혼 자금을 날리고 아들과 의절하게 된 60대 할머니. 우리는 최 여사의 언니 집을 비밀 아지트 삼아 매일 밤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양미란에게 당한 수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녀는 상대방의 가장 절박한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어 그것을 미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죠. 피해자들의 증언이 모일수록 우리는 양미란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희망을 미끼로 영혼까지 파괴하는 악마였습니다. 우리들의 아지트에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서로를 향한 동지애가 쌓여갔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시작도 못했을 싸움이었지만 함께 모이니 두려움은 점차 용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던 낡은 계약서, 희미한 녹음 파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모아 하나의 거대한 증거 파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속에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우리의 손에서 다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인 양미란의 새로운 사기 행각, 그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죠. 과거의 피해자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자 우리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양미란이 현재 벌이고 있는 새로운 사기 행각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만약 과거의 범죄로만 그녀를 고소한다면 교활한 양미란은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현장을 덮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양미란의 새로운 회사는 가나다 라이프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엘리펀트 뷰티가 화장품을 미끼로 주부들을 공략했다면
가나다 라이프는 1인 창업, 경제적 자유 같은 요즘 유행하는 말들로 2030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 설명회가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양미란의 새로운 거점인 셈이었죠. 문제는 어떻게 그곳에 잠입하느냐였습니다. 저나 최 여사 같은 늙은이가 가봤자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할 것이 뻔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29. 가나다 라이프가 노리는 바로 그 나이대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무 위험해. 양미란이 혹시라도 너를 알아보기라도 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8년 전에 저는 돈도 세상도 모르는 20살짜리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모든 것을 기록해 올게요. 이건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녀의 굳은 결심에 우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진 씨를 위해 치밀한 잠입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의 아들이 구해온 단추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옷에 부착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10분마다 저에게 화장실 간다는 신호 문자를 보내기로 약속했죠. 수진아,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된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성공에 목마른 사회 초년생처럼 보여야 해. 그들의 말에 감탄하고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는 연기를 해야 한다. 제 당부에 수진 씨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사업 설명회 당일. 우리는 약속 장소 근처의 카페에서 초조하게 수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될 시간인 2시가 되자 수진 씨에게서 첫 번째 신호 문자가 도착했어요. 화장실. 그 후로 10분 간격으로 약속된 문자는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문자가 2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최 여사와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빛이 하얗게 질린 수진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죠. 수진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수진 씨는 한참 동안이나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름 돋아요. 8년 전이랑 무대랑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게 똑같아요. 수진 씨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명회장은 마치 광신도들의 집회처럼 열광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무대 위에서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는 자들이 나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성공 신화를 간증했고,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초기 투자금 3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월 1,000만 원을 버는 성공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약속이 난무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나왔어요. 양미란. 수진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양미란은 가나다 라이프의 회장이 아닌 최고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법이겠죠. 그 여자는 자기가 수많은 청년들을 성공으로 이끈 선한 멘토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자기는 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청년들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역겨워서 토할 뻔했어요. 수진 씨는 단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저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양미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비로운 멘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제 눈에는 수많은 영혼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악마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호가 저 사기극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양미란의 새로운 사기 행각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저는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으니까요. 바로 제 아들 민호의 문제였어요. 민호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미란이는 내가 우리 민호 씨 기 살려주려고 능력 있는 투자자를 연결해줬다며 어깨에 힘을 주곤 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투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가게가 이렇게 훤하고 좋네. 이거 차리려면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제 칭찬에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에이, 내가 뭐. 다 미란이가 능력 있잖아요. 자기 인맥 총동원해서 거물 투자자 한 명을 물어왔다니까요. 덕분에 대출 하나 없이 가게를 열었지 뭐예요. 투자자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계산대 뒤편 벽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액자에 걸려 있었죠. 저는 민호가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최 여사의 아들에게 연락해 사진으로 찍어온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총각,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법인 이름이랑 대표자 이름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이 법인이 엘리펀트 뷰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제 다급한 부탁에 최 여사의 아들은 잠시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호의 카페에 투자한 회사의 이름은 M스트라이프.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박성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저희가 확보한 엘리펀트 뷰티의 상위 직급자 명단에 버젓이 올라있는 이름이었어요. 루비 등급. 다이아몬드였던 양미란의 바로 밑에서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미란은 과거 사기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유령 투자 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세탁의 종착지가 바로 제 아들 민호의 카페였던 것이죠. 제 아들은 아내의 능력이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상은 아내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치가 떨리는 분노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 아들에게까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들을 사랑해서 성공시키고 싶었다는 그 모든 말이 결국 아들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동이 트자마자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제 인생 그 자체인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호 아빠가 남기고 간 작은 땅 문서 하나가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쓸어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만큼은 저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구해내야겠다고.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계획을 위해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민호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미란이는 마침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간 뒤였죠. 집안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제게 서운한 감정이 남았는지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어머니?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아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엘리펀트 뷰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진술서들, 양미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8년 전 계약서 4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의 카페 사업자 등록증과 그에게 돈을 투자한 유령 회사 M 스트라이프의 등기부등본까지. 이게 다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거라. 이게 네 아내가 말한 거물 투자자의 정체다. 저는 M 스트라이프의 대표 박성철이 8년 전 양미란의 바로 밑에서 움직이던 다단계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지가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상의 주소라는 것까지 보여주었죠. 말도 안 돼, 미란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다 우연일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바로 수진 씨가 목숨을 걸고 찍어온 가나다 라이프 사업 설명회 영상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양미라는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선한 멘토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건 그냥 사업 설명회일 뿐이잖아요. 아들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던 순간 영상 속에서 양미란의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모님, 오늘 신규 가입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엘리펀트 뷰티 시절 실력 어디 안 가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엘리펀트 뷰티. 그 이름이 나오자 아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 즉 양미란이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아들의 사업체마저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민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류들과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민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요. 어머니 말씀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민호는 제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 양미란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그녀의 반응은 민호의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잡아떼던 양미란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반성 대신 눈물로 모든 것을 포장하려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예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일 뿐이라고. 내가 당신 성공시키고 싶어서, 당신 기 한번 살려주고 싶어서 지긋지긋한 옛날 인연까지 끌어온 내 노력을 당신은 그렇게 배신감으로 갚는 거야? 내 돈이 더러운 돈이라고. 당신은 그 더러운 돈으로 차린 카페에서 커피 팔면서 깨끗한 척하는 거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다 당신이랑 이 집구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뻔뻔함의 극치였죠. 심지어 그녀는 당신 나 없었으면 아직도 월급쟁이로 살면서 저 늙은 어머니 부양하느라 허리 휘었을걸.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라며 민호의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여자가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돈과 성공뿐이었구나.
아내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혐오와 경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쳤어요. 제가 어머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저런 악마 같은 여자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워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악마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 악마의 영양분이 될 뿐이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된다. 엄마가 너랑 같이 싸워줄게. 제 말에 아들은 더욱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길고 길었던 어리석음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은 더 이상 양미란의 남편이 아닌 제 아들 서민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제 편으로 완전히 돌아선 후 우리의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양미란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과거 엘리펀트 뷰티 피해자 중 한 분의 남편이었는데 퇴직한 형사 출신이셨죠.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의 후배 중 가장 정의감 넘치고 실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방송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만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기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밝혀내셨다니.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기자의 단호한 말에 저는 비로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자는 저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기사를 쓰기에는 충분하지만 양미란처럼 교활한 인간은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죠. 함정 취재. 그것이 기자가 제안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 역할은 바로 제 아들 민호가 맡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희 집에는 저와 민호 그리고 최 여사와 기자까지 모여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어요. 민호가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척 제 명의로 된 작은 땅 문서를 가지고 양미란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나다 라이프 사업에 전부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죠. 돈에 눈이 먼 양미란이라면 분명 그 미끼를 덥석 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민호 씨, 연기를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거짓말에 다시 속아 넘어간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은 남편처럼 보여야 해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티를 내거나 어색한 모습을 보이면 저쪽에서 바로 눈치챌 겁니다. 기자의 말에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땅 문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아, 이건 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마련한 땅이다. 이걸로 저 악마를 잡을 수만 있다면 네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할 게다. 제 말에 민호는 두 손으로 땅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결전의 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민호의 옷깃을 매만져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두려워 마라,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민호는 제 손을 한번 꽉 잡고는 굳은 결심이 선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은 파리했지만 눈빛만은 성공의 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민호가 땅 문서를 보여주며 어머니가 결국 나한테 넘겨주셨어. 이걸로 가나다 라이프에 크게 한번 투자해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라고 말하자 양미라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민호를 부둥켜 안고 역시 내 남편이야. 내가 당신은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진작 그랬어야지.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닌 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역겨움에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바보처럼 활짝 웃는 연기를 계속했다고 해요. 결국 양미라는 투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투자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고 날짜와 장소까지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계획한 것 안으로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그 장소는 양미란의 화려한 성공 신화가 막을 내리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될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계약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였어요. 양미란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정한 장소였겠죠. 하지만 그곳은 이미 저희 사람들에 의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였습니다. 탐사 보도팀은 손님으로 위장해 라운지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저와 최 여사 그리고 수진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바로 옆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작은 모니터까지 준비해 두었죠. 방 안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 없이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고 양미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에 피해자들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 옷, 저 가방 다 우리 피 같은 돈인데. 양미란의 곁에는 그녀의 오른팔이자 유령 회사의 대표인 박성철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곧바로 준비해온 계약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민호는 저희가 사전에 지시한 대로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어수룩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처음이라 정말 안전한 거 맞죠? 그러자 양미라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웃었습니다. 민호 씨, 아직도 나를 못 믿어? 걱정하지 마. 이건 투자라기보다 당신을 내 왕국의 왕자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의식 같은 거야.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홀리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끝나고 드디어 양미란이 만년필을 들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에 사인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지켜보던 제가 기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라운지 입구에서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양미란과 박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탐사보도팀 기자입니다. 가나다 라이프 대표 양미란 씨, 과거 엘리펀트 뷰티 사기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기자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다른 카메라들까지 일제히 양미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 뭐야? 당장 안 나가. 양미란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순간 저희가 있던 옆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가장 선두에 서서 천천히 라운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뒤로는 최 여사와 그녀의 언니 수진 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뒤따랐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다이아몬드 양미란.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양미란은 제 얼굴과 제 뒤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공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네가 버린 과거가 너를 심판하러 왔다.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최 여사의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다른 피해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사면 초가에 몰린 양미라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이성을 잃은 듯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민호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 자식, 네가 감히 나를 팔아넘겨.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미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어머니를 되찾은 거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양미란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 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저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완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추악한 범죄의 민낯을 드러내며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발악하던 양미라는 거짓말처럼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분노와 광기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허망함만이 남아 있었죠. 경찰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 차가운 쇳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미란 씨 상습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양미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라운지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저희 모두가 기다려온 정의의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이었던 박성철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던 양미라는 제 앞을 지나치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도끼를 모두 끌어모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 저 늙은 여우 때문이야.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너는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될 거야. 내가 지켜볼 거야. 하지만 그녀의 저주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파멸해버린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양미란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기자들과 경찰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간 라운지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모두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민호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흐흑 흐어엉. 아들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아내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어머니와 피해자들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아들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서럽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민호는
흐느낌이 잦아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지나쳐 방 한쪽에 모여있던 피해자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망과 동정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민호는 그들 앞에 서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맹신하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의 죗값을 제가 평생에 걸쳐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언니가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일어나요, 총각. 왜 총각이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그 악마한테 속은 죄밖에 없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민호를 용서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해자에 대한 복수가 끝난 자리가 아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아들이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양미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그날 이후 세상은 온통 제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저희가 제보했던 방송사에서는 두 얼굴의 멘토, 다이아몬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고 시청률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방송에는 수진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절절한 인터뷰와 호텔 라운지에서 모든 것이 발각되던 그날의 생생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방송사와 경찰서에는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죽여 고통받던 사람들이 저희의 용기를 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한 것이었죠. 저는 아들 민호와 함께 제 작은 집 거실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료 화면으로 쓰인 양미란의 웨딩 사진이 나올 때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물을 닦아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진순 씨, 속이 얼마나 썩었어. 그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라며 자기 일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이웃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어떤 날은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 형님. 뉴스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나저나 그 며느리가 재산이 꽤 많았다면서요?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기셔야죠. 며느리의 재앙 속에서도 잿밥에만 관심 있는 속물 같은 말에 저는 끊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양미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호 그리고 최 여사와 다른 피해자들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죠.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양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은 낯설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원망과 도끼로 이글거리는 그 눈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양미란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양미라는 그저 성공에 대한 열정이 남들보다 조금 더 컸을 뿐입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된 것을 피고인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양미라는 그 말에 맞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녀린 어깨를 떨었어요. 그 뻔뻔한 연극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고 증인들이 한 명씩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최 여사의 언니였어요. 그녀는 8년 전 양미란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고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로 제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사람의 희망을 먹고 사는 악마입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수진 씨 차례였습니다. 20살의 꿈 많던 여대생이 어떻게 양미란이라는 거미줄에 걸려들어 꿈을 포기하고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죄인처럼 살아와야 했는지. 수진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양미라는 제게 경제적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게 준 것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망가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더 이상 피고인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씨의 당당한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증언대에 서서 아내였던 양미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가장 어리석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민호는 양미란이 어떻게 자신을 속여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저를 어떻게 기만하고 무시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자 양미란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하고 저 늙은이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라며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정숙.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오. 재판장의 엄한 호통에 양미라는 법정 경위들에 의해 겨우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희생자 코스프레는 그렇게 완벽하게 막을 내렸죠. 재판은 며칠에 걸쳐 계속되었고 저희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 양미란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피고인석에 앉은 양미란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양미란. 피고인은 젊고 유능한 외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뛰어난 화술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의 가장 절박한 희망을 미끼로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도 이 법정에 서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반성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파렴치하다. 재판장의 모든 말이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최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양미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양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 돼. 내가 왜 억울해. 라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탐욕스러운 왕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의 몸부림일 뿐이었으니까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저와 민호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양미란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민호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양미란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녀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민호의 얼굴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여기서 평생 썩을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랑 네 늙은 엄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니들 인생 내가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망쳐놓은 수많은 사람들 인생부터 책임져야 할 거야. 너는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이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비로소 악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이혼이 마무리된 후 민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양미란의 검은 돈으로 차렸던 자신의 카페를 처분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 가게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이 묻어있는 곳에서 제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전부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결심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처분되었습니다. 민호는 가게를 판 돈 전부를 현금으로 찾아 커다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저희의 비밀 아지트였던 최 여사 언니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저희를 도와주었던 모든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돈 봉투를 내려놓고는 큰 절을 올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돈이 여러분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어리석음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자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제 다짐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민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방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진 씨였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 왜 민호 씨가 사과를 해요? 민호 씨도 저희랑 똑같은 피해자인걸요. 일어나세요. 수진 씨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민호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맞아, 총각 잘못이 아니야. 이제라도 바로잡았으면 됐지. 그들은 원망 대신 따뜻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돈 봉투를 들어 모여있는 피해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 다 같이 나눕시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돈은 저 젊은 총각이 자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돈을 받아주는 게 저 총각을 진짜 용서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 다들 동의하지? 최 여사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 작은 방 안에서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민호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번쩍이던 카페 사장님에서 다시 평범한 시장 아들로 돌아온 것이죠. 아들은 다음 날 새벽부터 저를 따라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좌판을 펴고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민호는 말없이 옆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지저분한 바닥을 쓸었어요. 엄마,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괜찮다.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려야죠.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허황된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저희 모자는 좌판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시장의 소음을 배경 삼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숟가락으로 깍두기 하나를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 순간 저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진짜 아들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양미란이 차가운 담벼락 너머로 사라진 지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했고 저희의 삶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아들 민호는 매일같이 저와 함께 시장으로 출근하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꾼이 다 되어갔습니다. 땀으로 젖은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비싼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예전 모습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양미란이 수감된 교도소였고 수신인은 바로 저, 우진순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찬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진순 씨에게. 이 편지가 당신 손에 잘 도착했을지 모르겠네. 당신은 지금쯤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겠죠?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아 놨으니 아주 행복하시겠어.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알아요? 바로 당신에 대한 복수심이야. 당신이랑 당신의 그 어리석은 아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해줄게. 밤마다 악몽을 꾸며 내 이름을 부르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 기대하고 있으시지. 당신의 영원한 악몽, 양미란이. 저는 그 편지를 마지막 글자까지 아주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에 몸을 떨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자 아들은 편지를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다 읽고 나서는 편지를 반으로 구겨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그냥 찢어버리세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쓰레기예요. 아니다, 아들아. 태워버리자. 저는 민호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양동이 안에 편지를 넣고 불을 붙였어요. 편지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양미란의 악독한 글씨들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걸 보니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구나.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제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양미란이라는 마지막 과거의 찌꺼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태워버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희에게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와 수진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아픔을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 모였던 최 여사 언니의 작은 집에 희망찾기 쉼터라는 이름의 소박한 사무실을 열었어요. 다단계나 금융 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시민단체였죠. 어느 주말, 저는 민호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최 여사와 수진 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새로 찾아온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과거에 얽매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희망의 증거가 되어 있었죠. 저희는 장사에서 번 돈의 일부를 떼어 그곳에 작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순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아직도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울고만 있었을 거야.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며 저는 저희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장에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민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좀 모았어요. 통장에는 아들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지만 소중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가게를 좀 더 넓히고 싶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시는 거 제가 더는 못 보겠어요. 작게라도 번듯한 가게를 하나 얻어서 우진순의 정성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들은 허황된 꿈이 아닌 제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소박하고도 현실적인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사장님이네. 제 칭찬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 민호가 모은 돈과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합쳐 저희는 시장 한쪽에 작고 아담한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낡은 좌판이 아닌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깨끗한 유리문이 있는 저희 모자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죠. 우진순의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리던 날,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이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저렇게 반듯하게 걸려보는 것은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가게 개업식 날, 저희는 큰 잔치를 벌이는 대신 저희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최 여사와 그녀의 언니 수진 씨, 그리고 희망찾기 쉼터의 모든 식구들이 저희의 첫 출발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죠. 저희는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민호가 직접 끓인 돼지고기 김치찜과 제가 만든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순이 이제 사장님 됐네, 사장님. 최 여사의 농담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다 언니 덕분이지. 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제 말에 최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진순이 너한테 구원받은 거지. 네가 우리 모두의 은인이야.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였어요. 어머니, 개업 선물이에요. 제가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고운 빛깔의 캐시미어 목도리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가게 준비하면서 남은 돈으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봤어요. 올겨울은 이거 두르고 따뜻하게 장사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양미란이 제게 건넸던 그 차갑고 불쾌했던 명품 스카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최 여사와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 전 며느리가 생일 선물이라고 명품 스카프를 하나 준 적이 있었어. 그걸 두르면 시장 아줌마처럼은 안 보일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제 말에 다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프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수진 씨가 묻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긴.
바로 다음 날 중고가게에 팔아서 그 돈 전부 희망찾기 쉼터에 기부했지. 내 인생에 그런 더러운 물건은 필요 없으니까. 제 말에 모두가 속이 시원하다는 듯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선물해준 따뜻한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도 제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진짜 명품이었죠.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와 민호는 나란히 서서 가게 앞을 정리했습니다. 북적이던 시장은 어느새 조용해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문득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날, 최 여사의 분식집에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충격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와 행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 옆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격이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정직하게 흘린 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불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꼿꼿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돈과 명예를 줬던 며느리를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아들과 피를 나눈 것보다 더 끈끈한 이웃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정리됐어요. 들어가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 민호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수진 씨와 사귀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제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적을 향해 싸우며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두 아이.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모래성 같은 관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실되고 단단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아. 수진이처럼 속 깊고 강한 아이라면 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지. 제 말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가게 안은 맛있는 반찬 냄새와 이제는 새로운 식구의 온기까지 더해져 더없이 아늑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찬란하게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린 이 작은 가게에서 저는 내일도 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맛있는 행복을 만들어 갈 겁니다.